인고. 고독의 일종이며 고독은 평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 그 동물의 털, 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저주라고 하는데 소름 끼치는 건 그 고독을 만들 때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럼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게 똑똑한 친구네. 그래, 인고의 재료로 쓰인 주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지하인계지. 그럼 2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주가 한 달 만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와 버려서 미안해.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랑 싸웠는데 손님이 휘두른 소주병에 어깨를 맞아서 한 달간 푹 병원에서 요양하고 왔어. 내가 이 글을 쓸 무렵에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선 어느 정도 종결이 돼가는 상태야. 그럼 본론으로 다시 넘어갈게. 승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라. 넘어갈 리가 없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땐 우린 몰라. 그냥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별일 아닐 거야. 라는 개 한심하고 군붕어 새끼 아이큐 같은 생각으로 술을 마셨지. 힙선생과 가파는 나중에 숭이가 불러서 도중에 합류하게 되었어. 역시 이래서 백수 친구들이 있는 게 좋아. 심심할 때 놀아주는 애들이 짱이여. 그날 꿈에서 나는 그 강가를 걷고 있었어. 등에는 뭔가를 메고 있는 채로. 그런데 그냥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어. 꿈이었지만 그 여자를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느꼈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나와 그 여자를 보더니 길가에 쭉 서서 우리를 가만히 쳐다봤어. 근데 사람들의 눈이 거의 주목만 하더라. 순정 만화 주인공들인 줄 알았어. 그렇게 걷다가 점점 힘들어져서 결국 난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등 뒤에 메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고 확인해봤어. 거의 2.5m는 될 법한 거대한 관이더라. 그런데 관에는 누군가 라카 스프레이로 쓴 듯한 글씨체로 그말큼 한자가 쓰여있더라. 꿈이니까 당연하듯이 여기고 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관을 열었어. 그 안에는 그때 강 하수구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장승이 들어있었고 마치 그 강에서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이끼와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지. 근데 기괴한 것은 내가 그걸 매우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 정말 한 2주는 조난당했다가 음식을 발견하고 개걸스럽게 먹듯이 그걸 먹기 시작했어. 나무가 으직거리면서 부서지고 내 치아가 부서지면서 잇몸을 찢어 피가 철철 흘러도 난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뜯어먹기 시작했어. 그러다 문득 앞을 보니 내가 쫓던 그 여자의 녹색 블라우스 자락이 관 뚜껑이로 살짝 보였어. 고개를 들어 그 여자 얼굴을 봤을 때 꿈이었지만 차라리 기절하고 싶더라. 그 여자는 지하 여장군의 얼굴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그건 지하 여장군 장승이 맞았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그녀의 목에는 그때 우리가 발견한 주머니 같은 게 목에 걸려 있었어. 지하 여장군인지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머리에 적들이를 쓰고 있어서 지하 여장군인 걸 알겠더라.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혓바닥을 길게 쭉 빼더니 그 큰 입으로 자기의 혀를 잘근거리며 씹더니 혀를 잘라버렸어. 털퍼덕하면서 끔찍하고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면서 그녀의 혀였던 살덩이가 관뚜껑과 관을 이어주는 이음새에 떨어졌어.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지 움찔거리며 움직이는 혀가 아직도 조금씩 기억에 남아있어. 그만큼 생생한 꿈이었거든. 그러자 보고 있던 구경꾼들이 내게 그 혀를 먹이려는지 그 살덩이를 잡아서 내 입에 억지로 쑤셔넣기 시작했어. 난 필사적으로 그걸 먹지 않기 위해, 아니 그냥 그 물체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발버둥을 쳤어. 그때 꿈에서 깼어.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식은땀 범벅에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되더라. 350ml 되는 페트병물을 단숨에 들이키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황급히 뒷정리를 하고 나오니까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헉헉대고 있었어. 내가 아우 이 새끼들 존나게 못생겨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놀래네? 라고 말하자 숭이가 취침등을 켜고 숨을 몰아쉬더라. 그러면서 때 아닌 새벽 4시에 담배 타임을 갖게 되었어. 진짜 그렇게 엄숙하게 담배를 피는 건 처음이었어. 엄진근한 분위기 속에 담배를 피니까
왠지 조폭들이 서로 회의하다가 누가 말 실수해서 분위기 존나 어색해진 그런 기분이더라. 정적을 깬 건 숭이었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어, 꿈이 아주... 그때 가파가 갑자기 말을 자르더니 자기도 꿈을 꿨다고 하더라. 뒤이어 나와 선생도 꿈을 꿨다고 말했고, 숭이가 갑자기 꿈에서 등에 관을 메고 있었다고 다시 말을 이으려던 찰나 숭이를 제외한 세 명이 기겁을 했어. 네 명이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정황상 네 명 모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난 솔직히 이번 사건에 해피엔딩은 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 서로 꾼 꿈을 비교도 해보고 동시에 말해보자며 말해보기도 했지만 진짜 짜고 친 것처럼 모두 일치했어.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머니를 발견했을 무렵 하얀 적삼을 열어봤던 숭이 녀석만 그 꿈에 결말이 달랐어. 숭이 녀석이 마이웨이 인생이라 그녀가 자기를 보든 말든 그 장승을 다 먹어치웠고 관뚜껑을 닫고 일어섰대. 그 순간 비로소 숭이는 그녀가 앞에 있다는 걸 인지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다 못해 안구가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혀를 깨물어 잘라버리고 구경꾼들은 그것들을 주워 숭이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대. 그 녀석 역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결국 눈과 혀를 삼켜버렸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해내려 했지만 한 번 들어간 그것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지하 여장군과 구경꾼들은 그 녀석을 보면서 미친 듯이 웃고 조롱하며 몸을 구타하기 시작했대. 지하 여장군의 말이 그나마 또렷하게 들렸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더라? 지금에 와서는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아서 내 기억이 맞다면 인고에 걸렸네, 인고에 걸렸어 라며 엄청 비웃고 자기한테 피가 섞인 침까지 뱉었다는 거야. 우린 꿈 한 번 더럽네 하며 자려고 다시 불을 껐지만 뭐 잠이 와야 잠을 자던가 할 텐데 잠도 안 오고 해서 결국 4명을 PC방에서 아침을 맞게 됐어. 신기한 게 우리가 2시 반쯤 자서 4시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 군대 간 A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서 콩나물국밥을 먹던 우린 숭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뭐랄까? 이 녀석이 잘 못 씹는 거야. 막 입안에서 오물거리다가 그냥 넘기는 것 같더라고. 가파가 너 뭐 하냐 묻자 숭이는 혓바늘이 난 건지 아님 자기가 자다가 혀를 깨문 건지 이상하게 혀가 따갑다고 했어. 우리가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을 때 우린 우리밖에 없는 그 식당에서 의자를 뒤로 확 빼며 으악 하며 물러났어. 숭이의 혀에 혓바늘이라고 하기엔 크고 종기라고 하기엔 작은 뭔가가 2개 정도 나 있었어. 우린 숭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 의사가 혀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라며 말하자 숭이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어버버거렸지만 입을 열고 있는 탓에 뭘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더라. 의사 말로는 잦은 음주와 흡연이 원인일 수 있으니 술은 줄이고 담배는 끊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 그리고 무슨 약을 지어줬는데 하나는 항생제 또 하나는 진통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아마 소염제? 맞을 거야. 병원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고 나도 음악이나 들으면서 가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켜자 경희한테 톡이 와 있더라. 그것도 수십 개나. 경희가 원래 A를 포함한 6명 중 나와 가장 친해서 나는 혹시 경희가 나를 좋아하나? 라는 찐따 같은 생각을 하며 톡을 확인했어. 톡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바로 경희한테 전화를 걸었어. 경희 역시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정확히 같은 시간인 4시경에 눈을 뜬 거야. 이건 나중에 사건이 클라이맥스로 치닫을 때 들은 건데 2시부터 5시까지가 귀시라고 하더라고. 귀시가 아마 영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다니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 경희에게 전화를 하니 뭐 꿈의 정황이라던가 일어난 시각이라던가 거의 일치하더라고. 그래서 나와 경희는 이번 주말에 애들 모아서 다시 한번 모이자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그저 우리 5은 다시 모이게 됐어. 이번엔 술 같은 건 마시지 않았어. 도저히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지. 그때처럼 침울한 분위기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담배를 끊고 있던 경희마저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으니 모두 꽤나 충격을 먹은 것 같았어. 우린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이가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린 듯 우리에게 말했어. 강 뒤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은 뭔가 아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린 저녁을 대충 때운 뒤 그 절로 향했어. 이 절이 되게 웃긴 게 절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인부들이 절 앞에 앉아서 담배를 막 피우고 막걸리 퍼마셔도 전혀 터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설마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겠냐는 심정으로 절에서 비지를 하고 있는 스님에게 다가갔어. 스님은 온화하게 우리에게 합장을 하고 보살님 어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 우린 전에 있던 일과 현재 우리 상황을 설명한 뒤 뭔가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스님은 약간 당황한 듯 말했어. 큰 스님을 만나 뵈셔야 할 것 같지만 숭이는 뜸을 들이는 스님에게 다그치듯이 왜 말을 얼버무리냐며 짜증을 냈어. 그러자 스님이 굉장히 난처한 듯이 우리에게 큰 스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람은 안 만난 지 꽤 되셨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결국 우린 저를 다 때려부시기 일보 직전인 숭이를 억지로 끌어내며 늦은 시간에 죄송했다고 말한 뒤 절을 나섰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자기 혀가 따가워서 화가 난 건지 숭이는 자기 직전까지 씩씩거리며 화를 내다 잠이 들었어. 결국 우린 다음날 점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흐지부지 보내다 최후의 해결책인 당집을 찾아가기로 했어. 짐을 챙기고 나가려던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 경찰 2명이랑 집주인 아저씨더라. 집주인 아저씨는 우리 보고 가볍게 눈인사를 해주셨어. 그 아저씨는 이미 살아있는 부처실 거야. 방꼬라지가 완전 폭격맞은 전쟁터고 방에서 5명이나 나왔지만 전혀 화 같은 건 내지 않으셨으니까. 경찰이 왜 왔는가 하니 어젯밤 저를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공사장 CCTV에 찍혔고 그걸 본 공사 관계자가 우리 경찰에 신고한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뭘 훔치거나 거기서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신고를 당해야 하냐며 따지자 경찰이 우리가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거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우린 거기에 있던 절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뵌 것뿐이에요. 종교시설 방문이 사유지 침범이 될 정도로 중범죄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젊은 경찰은 어이없다는 듯 날 쳐다보았고 나이가 많으신 경찰분은 흥분한 나를 진정시키며 나를 원룸된 복도 끝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어. 경찰이 보여준 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동영상이었는데 아마 CCTV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겠지. 영상도 충격이었지만 경찰관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 학생들이 술을 어제 많이 먹었나 보네. 자, 일단 이거 봐봐. 이 절은 얼마 전에 스님 2분이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뒤에 폐쇄됐고 자네들이 어제 절에서 한 행동으로 봤을 때 이거 과음하고 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사진 속에 우리는 절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 마당에 대자로 뻗어서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누워있다가 숭이가 일어나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더니 다시 빗자루를 던지고 잠시 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절을 나왔어. 그런데 무슨 죄인 압송하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줄로 걸어 나오더라.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미스터리야. 기억이 없는 내 행동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결국 나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윙크를 한 번 하고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우리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 내가 애들 대표로 사과드린다 하니 경찰관 2명은 그제서야 표정이 풀리면서 이번엔 초범이니까 훈방조치하겠지만 다음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한 뒤 집주인 아저씨와 함께 돌아갔어. 애들은 당연히 날 다그쳤지. 무슨 일이냐, 네가 왜 사과를 하느냐, 경찰관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 뭐 무슨 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 난 위에 썼던 모든 내용을 애들한테 말해줬고 급기야 경위는 이제 울기까지 했어. 진짜 이러다 누구 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니냐며 말이야. 결국 우리는 월요일에 당집을 한번 가보자 하고 그날 밤도 숭이 집에서 잠을 잤어. 그때가 아마 1월 말에 접어들 때였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 밀린 과제가 신경 쓰여서 집중이 안 되네. 다들 좋은 밤 보내고.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 쓰레를 마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1분 전의 상황을 믿어? 난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의 1초 전의 과거도 믿기 힘들어졌거든.
마지막에 올린 글이 4월 달이었고요. 8월 달이 되어서야 쓰레주가 쓰레에 돌아옵니다. 안녕 여러분, 쓰레주야.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글을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었어. 해피엔딩이 아닌 상태로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고, 우리 다섯은 이번 생에서 다신 만나지 못하게 연을 끊게 되었어. 정말 내 인생 중 가장 후회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녀석들을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눈물이 나네. 숭이의 집에서 잠을 잔 뒤 우린 당집을 갔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 소금과 팥 폭격을 당하며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오산을 돌아다니며 제발 이 일을 해결할 열쇠를 얻기를 바랐어. 그러다 의외로 힙 선생의 지인의 도움으로 우린 우리 받아줄 당집을 찾게 되었어. 총각부살이었나? 아니면 총각도사였나? 아무튼 무슨 눈빛 센 40대 아줌마 분장을 한 남자였는데 그렇게 눈빛이 강렬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 우리의 자초지종을 듣던 그 박수무당은 숭이의 꿈 얘기에서 갑자기 그 무서운 눈을 부라리며 우리의 말을 끊었어. 잠깐, 그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 네? 아, 인고에 당했다고. 그러자 무당은 한숨을 한번 팍 쉬고는 선생이를 째려보며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거늘. 이라며 눈을 떼며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는 정말 이번 인생 개폭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줬어. 인고. 고독의 일종이며 고독은 평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 혹은 독을 품은 동물을 아주 작은 항아리, 작은 방에 가두어 배틀로얄식으로 최후의 한 마리가 남기 전까지 서로를 물어뜯게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죽여 그 동물의 털, 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저주라고 하는데 소름 끼치는 건 그 고독을 만들 때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럼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게 똑똑한 친구네. 그래, 인고의 재료로 쓰인 주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지하인계지. 우린 다짜고짜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저주를 풀어달라고 거의 울며불며 호소했어. 그러자 그 무당은 일어나 소리를 빽 지르며 우리를 다그쳤어. 뭐 이놈의 새끼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난리냐. 부정 타서 온 주제에 장군님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라 등등 욕 한 바가지를 귀에 쏟아붓고는 무당도 진정했는지 다시 안고는 말했어. 이건 너네가 생각하는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준비를 거듭해도 모자랄 거야. 일단 내가 선생이를 통해서 알려줄 테니 일단 돌아가. 아 그리고 숭이는 당분간 나랑 있어야겠다. 가봐야 할 곳이 있어. 숭이는 완전 나라 잃은 표정으로 알겠다고만 한 채 우린 당집을 나섰어. 그렇게 숭이는 하루 동안 짐을 챙겨 무당과 함께 파주에 있는 보광사로 떠났어. 무당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며 숭이와 연락을 하고 싶거든 보광사로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 하나 달랑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났어. 항상 5이 더 붙어 다녔는데 한 명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 피해가 없지 않냐고? 그렇지 않았어. 주머니를 열었던 건 숭이였지만 그걸 건진 가파 그리고 처음으로 장상을 목격한 경위 역시 밤낮 가리지 않고 오는 환청과 환각 증세로 정말 고생을 엄청 했었어. 이때가 바로 4월 초 군대 간 A가 신병휴가를 나올 무렵때야. A가 나와 가파에게 전화해서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지만 즐겁게 만나서 술이나 마실 그럴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지. 그래도 휴가 나온 놈한테 뭐 안 해주기도 그래서 우린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서 A를 설득한 뒤 숭이의 자취방에 모였어. 가는 내내 술집 가자는 A를 보고 있자니 진짜 개패버리고 싶더라. 아무튼 내가 숭이 집 비번을 알고 있어서 어찌저찌 집주인 빼고 전부 모인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어. 지금부터 A를 댕이라고 부를게. 댕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앞에 놓인 맥주만 헐짝거리고 있었어. 곧 댕이가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우리한테 묻더라. 그럼 너네 그 뒤로 거기 가봤어? 솔직히 가보고 싶었지. 그런데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아무튼 4월이지만 밤에도 추워서 반팔 위에 패딩 하나를 걸치고 나와 A, 경희, 가파, 선생이는 다시 그 강으로 향했어.
강가에 도착하자 다시 오묘한 공포심이 들었어. 표정들을 보니 당사자가 아닌 A 빼고는 전부 나와 같은 표정이더라. 그리고 문제의 장승이 있던 곳으로 가자 장승은 역시 그 물속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듯 가라앉아 있었어. 그때 경희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자긴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 나와 다른 애들은 경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려니 했지만 선생이만 조금 눈빛이 달랐어. 마치 경희를 불신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 아무튼 우린 경희를 진정시키며 벤치에 앉혔고 핸드폰 손전등으로 장승의 상태를 확인했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육안으로나마 식별이 가능했던 장승의 이목구비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끼와 녹주류로 망가져 있었고 천하대장군의 천하자만 보이던 한자마저 보이지 않게 됐어. 내가 이거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서 치워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선생이가 갑자기 절대 안 될걸? 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하더라.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선생이는 강 꼬라지를 봐라. 이게 관리를 하는 수준이냐? 공사업체한테 맡기고 나몰라라 하는 수준이지. 라고 말했지만 멀리 앉아있던 경위와 평소에도 눈치 없기로 소문난 A 빼고는 나와 가파는 뭔가 알겠다는 눈빛을 서로 보냈지. 그날 밤 숭이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 생각이 나서 문을 열자 가파가 일어나서 자기도 가겠다고 하더라. 우린 말없이 자취방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정적을 깬 건 가파였어. 아무리 봐도 선생이 전 엄마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나와 가파는 때 아닌 추리소설을 쓰고 있었지.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가파가 숭이방의 창문을 쳐다보더니 뭔가 꺼림칙한 듯 고개를 좌우로 약간 흔들고는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더라.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어. 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 잠을 잡고. 하지만 왜 불길한 기분은 항상 정답인 걸까? 다음날 아침형 인간이었던 내가 가장 일찍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A와 경희가 동시에 그리고 가파, 선생이가 일어났어. 물을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꺼냈을 때 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숭이집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먼지가 엄청 쌓여. 깔끔한 그놈에겐 양날의 검이 집이야. 보증금은 다른 곳과는 비슷한데 월세가 8 정도 쌌거든. 아무튼 숭이가 집을 비우면서 나한테 바닥이랑 책상만 이틀에 한 번씩 닦아달라고 했었는데 나태한 애가 그런 걸 하겠니? 내 방도 돼지요리인데 남의 방은 더더욱 안 하지. 아무튼 물을 마시다가 동이 트면서 내리쬐는 주홍빛 여명을 보며 찐따 같은 모닝 감성에 빠져있을 무렵 창문 밑에 있는 책상이 눈에 띄었어. 누군가 그 위에 서 있었던 것처럼 발가락 자국 같은 거와 무릎을 꿇을 때 남을 것 같은 약간 둥글넓적한 그런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거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지만 난 미친놈처럼 애들 바래봤어. 일단 양말을 신은 경희와 가파는 제외. 그럼 남은 건 선생이와 나 그리고 댕이뿐인데 댕이는 자면 업어가도 모를 놈이니까 라고 생각한 순간 난 바로 선생이에 바래봤어. 하지만 먼지도 자욱하게 낀 것도 아니고 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 그놈의 바지도 봤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서 이따가 가파가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가파가 일어나고 난 가파에게 조용히 톡을 보냈어. 톡 알림을 받은 가파는 조용히 알겠다는 듯 슬그머니 선생이의 바지를 봤어. 가파의 눈이 엄청 커진 걸 보고 눈치를 챘어. 그래, 어제 가파와 나를 훔쳐본 건 선생이가 맞았어. 하지만 훔쳐봤다라는 게 확대 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뭐 하나 궁금해서 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린 나중에 선생이에게 물어봐야겠다는 무언의 합의를 보고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 경희는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며 아침을 2수저 정도 뜨고는 더 이상 먹질 않았어. 댕이는 동기와 함께 복귀하겠다며 수원역으로 갔고 나와 선생이, 가파, 경희는 서로의 집으로 향했어. 그때 선생이가 보조 배터리를 놓고 왔다며 먼저 가라고 한 뒤 다시 숭이의 집으로 향했어. 나와 가파의 눈이 동시에 마주쳤어. 역시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아. 경희에게는 우린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야 되니까 갈 거면 먼저 가라고 하니까 알겠다네.
우린 조심스럽게 숭이의 집 계단으로 올라갔어. 그때 뭔가 익숙하지만 절대로 이곳에서 나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풍겨왔어. 난 몰랐지만 가파는 단박이 아닌 것 같았어. 이거 향냄새인데? 우린 바로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온 건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어. 방 안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 아침을 먹던 책상에는 향과 촛불들이 있었어.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갑자기 가파가 쿵쿵거리며 다가가 선생이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엄청 세게 날리는 거야. 난 따귀 맞을 때 저런 소리 나는 걸 처음 들었어. 선생이는 무덤덤하게 나와 가파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 이 개새끼야. 너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선생이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이고 말하더라. 믿을 자신이 있냐고 말이야. 선생이와 같이 갔던 당집은 사실 자신의 이모 할머니가 하시던 곳이었고 자신도 신기가 있어서 자기와 함께 다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그날 장승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혼자 접근하려고 했었지만 경위의 요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거였대.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죽도록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얘기했어. 해결책은 있냐, 그리고 숭이와 경위는 어떻게 되냐 등등.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고 말투가 거칠어지더라. 가파가 멱살에 잡은 손을 놓으니까 선생이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하더라. 경위는 어찌되든 살아. 근데 숭이는 장담 못해. 이번엔 내가 선생이의 배를 발로 걷어찼어. 다행히 탁상을 벗어나서 엎어지진 않았어. 내가 밟아버리는 걸 가파가 겨우 뜯어말리고 난 여기 있으면 저 새끼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가파에게 네가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집을 나왔어. 20분 뒤에 가파 혼자 나오더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거의 반갑 조금 안 되게 피웠어. 그만큼 애간장이 높고 속이 탔나 봐. 가파에게 물어보니까 선생이가 하고 있던 것은 숭이의 집에 그 고독이라는 저주가 숭이와 그 녀석의 방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대. 방어막이 아니라 일종의 안개 같은 걸 씌워서 안 보이게 막는 그런 종류의 의식이었나 봐. 선생의 그 녀석도 자신의 잘못과 아니람을 인정했고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겠다고 했대. 가파도 자기가 들은 건 여기까지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날 밤 가파는 나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으로 넘어왔고 수원역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러다 운 좋게 여성분 2명과 합성을 했고 이야기가 잘 풀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 그렇게 자연스레 짝이 형성되고 우린 근처 모텔로 넘어갔어. 그 뒤 약 1시간의 거사를 치르고 난 뒤 담배를 입에 물자 가파 녀석은 잘 되고 있나 하고 궁금증이 들었어.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내가 문을 열자 나와 같이 계시던 여성분의 친구분이 문 앞에 서 있더라. 내가 장남삼아 가파가 고자여서 오셨냐고 묻자 여성분은 그런 건 아니고 가파가 중간에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야. 미친놈인가 하면서 방에 들어가자 이놈만 진짜 퍼즐로 자고 있더라. 아무튼 난 나와 함께 있던 여성분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파를 깨워 부축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어. 그때 갑자기 이 미친놈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울고 싶은 건 난데 네가 왜 우냐고 하니까 나한테 미안하대. 내가 뭔 소리냐고 짜증을 내니까 말이 없어. 아빠 얼굴을 보니까 자더라. 아무튼 택시를 타고 내 방으로 와서 이놈을 눕히고 나도 씻은 뒤 나도 눕자 이놈이 그 술주정 비슷하게 뭐라 중얼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나한테 왜 미안하냐고 물으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네? 그래서 내가 뭘 구라쳤냐고 물으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가파는 나에게 해주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그냥 그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해. 일단 첫 번째, 그 의식은 고독의 일부분이 꼭 필요하대. 그러니까 즉 고독의 재료 또는 그 장승의 일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 그날 당집에 들르고 이모 할머니께 연락을 받았는데 숭이는 아마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대. 마지막 세 번째,
경위 역시 안전하지 않으며 조만간 경위도 숭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난 내일 이놈이 일어나면 다시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어. 날 꿈에서 수많은 장승에게 둘러싸여 미로처럼 헤매는 꿈을 꿨어. 그런데 장승 중에 하나가 숭이와 무척 닮았다는 게 잠에서 깨어나도 계속해서 기억이 났어. 가파에겐 솔직하게 어제 네가 자면서 나한테 다 말했다고 선생이가 더 숨기고 있는 건 없냐고 물으니까 얘기를 듣곤 그게 정말 끝이라고 하더라. 선생이에게 연락을 해서 어제는 미안했고 밥이나 먹게 만나자고 했어. 선생이도 알겠다면서 자기가 수원으로 오겠다고 했어. 설렁탕이 아직 김이 펄펄 나는데도 입에 쑤셔넣기 바쁜 가파를 두고 난 선생이한테 내가 들은 모든 걸 말해줬어. 선생이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날 보며 이게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전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야. 그냥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우리 셋은 찝찝한 뭔가를 뒤로한 채 헤어졌어. 그리고 약 한 달간 내 인생을 살았어. 위에서는 여장한 남자 박스무당이랬는데 왜 선생이 이모 할머니가 하시는 곳이야? 여장한 남자는 그럼 그 선생 이모 할머니 신제자야? 140일 말대로 이모 할머니는 파주에 계시고 그분의 제자가 그 당집에 계셔. 내가 주로 글을 쓰는 시간이 저녁이나 밤에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쓰는 바람에 이야기가 두서없이 진행되거나 혹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라. 이 외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된 부분은 생략했는데 중요한 부분도 몇 가지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은 올해 1월 초부터 7월 말까지야. 두 번째, 배경은 중반까지는 수원과 용인이지만 막바지엔 파주가 추가돼. 세 번째, 이건 생략되면 안 되는데 내가 잠에 취해서 미처 못 쓴 부분이야. 그 박수무당과 숭이가 떠날 때 가파는 박수무당에게 염주 같은 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숭이와 가파가 함께 그 주머니를 건졌기 때문에 가파도 안전하진 않다고 박수가 주고간 물건이야. 이 중요한 걸 빼먹다니 다시 한번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아무튼 한 달 뒤 중간고사가 끝나니까 행복회로 존나 풀거동돼서 자취방에서 풍악을 올리는 일이 많아졌어. 여느 때와 같이 쓰린속을 부여잡고 좀비 기상을 했을 때 전화가 오더라. 난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받아. 궁금하잖아. 전화를 받았을 땐 엄청 놀랐어. 선생이가 전화를 한 거야. 당시에 내가 너무 바빠서 경희와 가파와도 연락을 잠시 끊었었거든. 내가 또 카톡도 잘 안 봐서 지금도 카톡이 999야. 아무튼 오랜만에 걸려온 선생이는 내게 파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승희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더 넓게는 우리 모두의 일이었고. 얼마나 걸리냐는 내 말에 선생이는 당장은 아니고 한 6월 중순에 같이 출발하자고 하더라. 다른 애들한텐 벌써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며 얼마나 걸릴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어. 난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어. 물을 마시면서 든 생각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일주일 뒤 갑자기 경위가 크게 아파 뭉져눕게 됐어. 고열에 시달리고 몸에는 알 수 없는 두드러기들이 나기 시작했어. 가파는 약간의 현기증과 가끔씩 이유 없이 한기를 느끼고 구토를 했지만 경위만큼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나 역시 이틀에 한 번꼴로 악몽에 시달려서 완전히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됐어. 컨디션 폭락으로 인해 기말고사는 완전히 망했고 난 어서 파주로 가고 싶어졌어. 그곳이 좋고 싫고를 떠나 그곳에 가야만 이 지옥 같은 악몽과 경이, 가파의 몸이 고쳐질 것 같았어.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틀 뒤 난 선생이에게 연락을 했어. 선생이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자기가 용인으로 올 테니 그곳에서 애들과 합류해 출발하기로 했어. 난 정말 오랜만에 경희와 가파에게 연락을 했고 둘은 알겠다고 한 뒤 연락을 마쳤어. 그날 밤 꿈에서 내가 끝없는 탑에서 계단을 끊임없이 내려가는 꿈을 꿨어. 내가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나를 밀었고 난 잠에서 깼어. 끔찍한 꿈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가볍고 상쾌한 아침이었어. 그리고 다음날 채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오자 둘은 벌써 나와 있었고
선생이는 5분 뒤 도착이라고 했어. 2달 만에 본 선생이는 어디서 고생을 했는지 꽤나 수척해져 있었어. 선생이와 함께 역에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이가 가지고 온 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힘들다고 나보고 운전을 하라는 거야. 난 초행길이라 거절하려 했지만 수척해진 녀석을 보고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 구불구불한 자연유새같이 이어진 산길을 지나서 파주의 어느 꽤 웅장하게 지어진 절로 가자 선생이는 이곳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자고 했어. 그리고 절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묵직한 뭔가가 날아가듯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 오는 내내 멀미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위는 절에서는 예전에 보였던 그 활발한 모습으로 절 이곳저곳을 보며 구경하기도 했고, 그때 딱 봐도 나이가 지긋하지만 세월에 나오는 카리스마를 가지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사했어. 어서들 오거라. 오느라 고생했다. 우린 단방에 저분이 선생이의 이모 할머니시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 할머니 옆에는 그 무서운 눈매를 가진 박수무당도 서 있었어. 절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머니의 귀에 눌린 건지 그 무당도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았어. 숭이는 지금 안쪽 방에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나서는 안 돼. 박수의 말에 일단 우린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따라 법당에 들어섰어. 수호신장과 부처상에 괜시리 위축되더라. 할머니는 우릴 앞에 앉히시고는 우릴 쭉 훑어보기 시작했어. 그러다 경위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꼬. 일 참아냈다. 아주 잘했어. 그 위로 한마디에 경위는 눈물샘이 폭발한 듯 울었고 나와 가파는 가만히 고개만 떨군 채 있었어. 할머니는 경위를 진정시키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 제자에게 들었듯이 그건 무당들 사이에서도 아주 더럽고 비열한 저주야. 저주를 내린 사람도 무사하지는 못하는 말 그대로 자폭과 같아. 주머니에 대선 나도 들었단다. 그 말 금자가 주머니 안쪽으로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지? 산자던 죽은 자던 원한이 깊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자는 꽤나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곤 하지. 행여 호상을 당하던 운명대로 명을 다해도 억울할 판에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을 이용한 저주니. 아이고, 나도 숭이를 처음 봤을 땐 너무 무서웠단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 저주란 특정 대상이 죽거나 사라지면 함께 소멸하는 법이거든. 하지만 차마 내 조카의 친구라 무시할 순 없었어. 할머니는 비통한 표정으로 물 한 잔을 드시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리 셋을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할머니는 우리를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했어. 너희 셋은 사실 이번 생에선 연이 없었어. 하지만 내 조카가 그 흐름을 바꾸어 버린 것 같구나. 강의 물줄기도 사소한 원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앞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어. 내 그릇이 아직 너무도 작아. 너희의 전생 같은 건 말해줄 수 없단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너희는 잘못된 연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연을 끊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말하자 우리 뒤에 앉아있던 박수가 말했어. 참 운명이란 게 가혹해. 풀지 못한 매듭은 단칼에 잘라버리곤 하지. 우리가 서로 안 만난다고 약속한 뒤에 안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경위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니? 할머니는 잠깐 동안 말이 없더니 뭔가 결심한 눈으로 말했어. 숭이를 만나보지 않겠니? 선생님,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박수의 말림에도 할머니는 우리를 뜰 안쪽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어. 그곳에 들어서자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불어나오더니 곧 하얀 삼배옷 같은 것을 입고 누워있는 숭이가 보였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피부에는 두드러기 같은 게 나있고
꽤 많이 야유어 있었어. 그리고 뭔가가 썩는 끔찍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어. 경희는 그 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토악질을 했고 가파는 나와 얼어붙어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와 가파가 넋놓고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쳐다보고 있으셨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보니 할머니의 허리가 좀 구부정하시더라. 아무튼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가자며 숭이가 있는 곳 문을 닫았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투성이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왠지 물어보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 하지만 그때까지 합이 잘 맞았던 가파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 할머니가 오늘은 힘들 테니 쉬라며 우리에게 방을 내주고는 법당으로 돌아가셨고 박수무당도 할머니와 함께 법당으로 갔어. 우린 절 입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걸 물어봐야 되나? 난 다 물어볼 건데? 우리의 대화에 경희가 껴들며 말했어. 우리가 물어봐도 말 안 해줄 필인데. 경희의 의견에 나도 동감이라 했지만 가파 이놈은 눈치가 없는 건지 끝까지 강경하게 나가더라. 그렇게 한참을 유튜브와 페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공양하실 시간입니다 하고 나가셨어. 처음엔 뭔 말인지 했는데 식사 시간을 절에서는 공양 시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 밥을 먹고 우린 다시 오리방에 들어갔는데 또 스님 몇 분이 이불을 들고 와 천수 깔아주셨어. 우리 세 명은 말없이 누워 있었어. 물론 우리 둘은 같이 붙어 있고 경희는 우리 머리맡에 있는 그런 구조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희, 나, 가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누워 있었어. 그렇게 잠들랑 말랑할 때 타이밍 좋게 가위에 눌린 거야. 가위에 눌릴 때가 원래 잠에서 깨기 직전 혹은 잠들기 직전이라고 하잖아. 나는 가위에 몇 번 눌려본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 왠지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 눈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눈이 떠졌어.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건 그래, 그건 우리 5명이 그날 주머니를 주었던 날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 그 여자는 여전히 엄청난 크기의 입으로 우릴 보고 웃고 있었어. 파인 한쪽 눈에선 바퀴벌레가 드글거렸고 입을 벌리자 혀 대신 구더기들이 쏟아져 내렸어. 우린 무섭고 끔찍해서 가위에서 풀려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어. 그 여자는 꺾을 수 없는 각도로 몸을 이리저리 꺾더니 내 배 위에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어. 배가 아프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비명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뭔가 번쩍 하더니 그 여자가 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울며 도망을 쳤고 잠에서 깨어났어. 휴대폰을 보니 11시에 잠들었는데 겨우 10분 남짓 지났더라.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20분 동안 뒤척이다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 산속의 밤은 유월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하더라.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데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담배를 손으로 잡고 봤는데 그건 손가락이었어. 그것도 자른 지 오래돼서 피부가 검게 변색되고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는 손가락. 그걸 본 순간 헉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어. 난 꿈에서 꿈을 꾼 거지. 주위를 보자 이번엔 꿈 같지는 않았어. 애들도 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있었거든.